20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로 나왔다 하더라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선택지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영어로 구성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선택지가 영어일 때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부분을 보시면 자주 나올 수 있는 선택지 단어들을 미리 대비해서 정리를 해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고요. 모의고사는 코어랑 핀셋을 합쳐서 바로 1부, 2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방이 지저분한 것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 방이 지저분한 것에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좋은 결과인가요? 안 좋은 결과인가요? 부정적인 감정, 파괴적인 사고라고 했네요. 아무튼 방이 지저분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심리학자들은 방이 무질서하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무질서한 방이라는 건 지저분한 방과 똑같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disorderly라는 단어가 ly로 끝나지만 형용사라는 품사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disorderly는 여기서 어색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disorder까지만 썼을 때 어색한 단어가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ly가 꼭 붙어야 됩니다.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혼란스럽게 된다고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정신 상태가 혼란스럽다는 건 또 안 좋은 내용이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소리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정리 전문가 중 한 명은 방 청소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방 청소를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방 청소를 시작하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삶이 바뀌고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 청소를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지는데 방 청소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점? 인생 변화, 새로운 관점. 네 번째 문장, 주변을 청소하면 계속 청소, 좋은 영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좋은 분위기가 따라올 거라고 해요. 지금 3번 문장부터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오죠? 긍정적인 정리정돈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지저분한 방의 부정적인 점을 두 번째 문장까지 설명했고요. 3번, 4번, 5번 문장에서는 정리정돈을 했을 때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치우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사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방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죠. 그러면 정신이 없고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정리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단일 작물 재배에다가 표시해 보세요. 농지의 토양은 단일 작물 재배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일 작물 재배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 땅에다가 땅이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는 벼농사를 짓고 여기에는 사과, 여기에는 포도, 여기에는 배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땅이 있으면 여기에는 벼농사만 지어야 돼요. 단일 작물만을 농사를 짓겠다는 거죠. 농지 토양이라는 건 원래 이래야 돼요. 사실 여러분 벼농사 짓는 거 자세히 한번 보면은 그 벼 밑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논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물이 많아야 되는데 그 옆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사실 과수원의 나무들은요 햇볕을 많이 봐야 되지 물을 많이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단일 작물 재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어야 되지 여러 가지 작물이 한 땅에 자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2번 문장 볼게요. 이것은 이루어진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비료 형태로 양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계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나요? 관계라는 건 여기 뒤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농작물을 심으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을 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근의 하천이나 저수지, 용수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물을 떼와서 농작물에다가 물을 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관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일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양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양분을 어떻게 주나요? 비료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되나요? 관계수로 해서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일 작물 재배를 위해서 완벽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양분과 물을 줌으로써 벼농사나 과수원을 하기 딱 좋은 그런 농경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은 기술자와 농작물 연구자들이 나와서 이 적정량을 공급하는데 효율적일수록 도움을 주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양쪽 모두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양분과 물입니다. 양분도 적절하게, 물도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벼농사가 더 잘 될지, 어떻게 하면 과수원이 더 잘 될지 기술자랑 농작물 연구자들이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양분도 주고 비료를 줌으로써 아주 적절하게 물도 줌으로써 맛있는 과수원의 열매들과 쌀이 생산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네 번째 문장, 전 세계 비료 사용량은 3배 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양분이 부족해서 식물이나 작물들이나 곡물들이 맛없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또 관계 능력, 물을 뗄 수 있는 능력치, 기술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비료나 물, 이 모든 게 완벽한 상황입니다. 이유는요, 이런 기술자들이 아주 기술을 잘 개발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름지게 하고 있고요. 물을 대고 있어서 농작물은 아주 쑥쑥 잘 자라고 맛있는 작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지금 단일 작물 재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상황인 것 같아요. 5번 문장. 자, 그런데 갑자기 불행히도 이러네요. 자, 삽입 문제의 포인트가 이 두 부분인데요. 2번 문장의 디스 때문에 삽입 문제와 불행하게도부터 이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단일 작물 재배의 최적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근데 불행하게도 달갑지 않은 그런 관심이 있대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undesirable란 일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잡초입니다. 잡초도 너무 잘 자라. 수박도 너무 잘 자라거든. 양분도 많고 물도 많아서. 그런데 수박에 잡초도 달달하는 그런 달갑지 않은 상황이 생긴 거죠. 이 5번 문장은 삽입도 나올 수 있고 빈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6번. 농지는 주위를 둘러싼 자연지대에 비해 영양분과 비료를 많이 줬잖아요. 또 관계수로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풍족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잡초라도 원하는 고급 부동산이 잡초가 이제 자라고 싶은 곳이 생긴 거야. 아무 데서나 자랐는데 원래 잡초가 너무 좋은 곳에서 자라게 된 거야. 왜냐면 여기는 양분도 많고 물도 잘 주니까.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얘가 수박이죠. 수박 옆에 잡초 보이세요? 여기 지금 잡초가 와 이사 오길 잘했다.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여기 물도 잘 주네? 이러면서 오히려 골치가 아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박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양분과 물을 아주 적절하게 잘 줬는데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그런 양면성? 명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오히려 이러면 더 제초제를 많이 주거나 아니면 농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네, 22번 한번 볼게요. 1번 문장. 도움을 주는 것에 관해서 당신은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 핵심어 helping out. Don't have to do much. 그저 다가가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2번 문장에다가 서술형이라고 써주세요. 2번 문장 서술형 나옵니다. 이유는요. 선생님 여기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한 문장에 동사가 2개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come이 동사가 아니라 to come인데 to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네가 해야만 하는 건 뭐냐 하면 come around 그냥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다가오고요. 또 보여줘요. 네가 케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보여주고 이런 거. 3번. 외로운 사람을 발견하면 가서 함께 앉아 있으면 된다. 이게 지금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4번. 예시입니다. 혼자서 점심을 먹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앉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더 사교적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 덕분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정말 작은 도움을 줬는데도 이렇게 크게 고마움을 받을 수가 있네요. 한 사람의 행복은 attention에서 나온대요. 세상에는 모든 이가 자신을 잊었거나 무시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7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만 건네도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자, 글의 주제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attention에 관한 거였습니다.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자, 이렇게 예시에서는 밥을 같이 먹어주는 거, 외로운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 첫 번째 문장. 우리는 종종 우리의 도전을 멈추고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대요. 2번. 쉬운 길을 택하면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2번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쉬운 길을 택하지만 그랬을 땐 힘이 생기지 못합니다. 쉬운 길로만 갔으니까 어려운 길이 왔을 때 이걸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 우리는 종종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한대요. 네 번째 문장, 우리 중 다수가 인생의 핵심이 되는 영역에서 숙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요. 숙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건 역시나 실력을 키우지 않는 상황인 거죠. 5번, 이러한 기술들은 경력, 건강,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도구인데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번 문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6번,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더 좋은 장비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힘과 실력을 얻기 위해 고난에 맞성으로써 승리한다. 즉, 뭔가 좋은 결과를 얻었죠. 승리라는 결과는요, 쉬운 길로 가서 생긴 건가요? 그게 아니라 고난에 맞섬으로써 생긴 겁니다. 여기가 빈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들은 준비를 통해 승리한다. 이 준비는요, 쉬운 준비가 아닙니다. 고난과 힘든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겠죠? 자, 여기 서술형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강조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서술형 포인트에 강조 구문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정치적 준비, 승리하는 마음가짐, 전략, 그리고 기술. 이게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Set them apart. 돋보이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문장 암기해주세요. Set them apart 이 부분이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set apart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사어는 distinct라고 나와 있네요. 구별시켜주는 이 문장 암기 좀 해주세요. 별표 치고 암기. 간혹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학원에서 내신 대비할 때 문장 암기를 시켜서 너무 힘들어. 여러분 문장 암기를 해야 영어가 늘어요.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내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그냥 우연히 쳤더니 모의고사가 늘어요. 그 왜 그러냐면 보교재든 모의고사든 뭐 또 교과서든 문장 암기를 많이 해두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암기를 회피하시는 분은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늘지 않고요. 이렇게 내신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모의고사까지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문장 암기를 피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내신 대비 때 문장 암기에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많이 이렇게 모의고사 실력도 더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없는 내신 공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일주일 전 이 시기가 암기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8번 문장은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9번, 힘은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데서 나온대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10번, 고난은 단지 우리 앞에 놓인 다음을 위한 교훈만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고난은 도대체 뭔데요? 네, 위대한 스승.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게 결국 위대한 스승이 될 거래요. 다음 24번으로 보겠습니다. 1번, 당신의 행동은 대개 당신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아, 너무 중요한 말이야. 정체성의 반영.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지 보인다는 거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 2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대요.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1번, 2번 문장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단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의 특정 측면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정체성의 특정 측면을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자,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신을 유권자라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은 투표라는 행동을 하겠지. 그치?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았대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유권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당연히 투표를 할 거란 말이지. 5번,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예시는 유권자가 아니라 운동에 관한 예시인데요. 운동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은 훈련하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 왜? 운동이 자신의 정체성이면 운동이나 행동으로 나올 거니까 굳이 훈련해, 운동 좀 해라고 스스로를 계속 다그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하게 되겠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쉽다. 아, 이거 중요한 말이네. 여러분 여기 지금 함의추론이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그 모의고사에 보면요, 다음 밑줄 중 이게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추론은 한번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 부분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택지에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 말이죠.
7번 결국 after all 결국 자신의 행동과 정체성이 완벽하게 일치하며 더 이상 행동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대요. 아 너무 좋은 말이다. 이거 암기 빈칸 포인트입니다. 여기 당신은 그저 당신 스스로가 그렇다고 이미 믿고 있는 유형의 사람처럼 행동할 거야. 예시가 필요하다면 4번, 5번 문장의 예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똑같은 소리를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그쵸? 운동이랑 유권자의 예시로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정체성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9번 한번 가볼게요.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장단점에 관한 거네요. 자, 29번부터는 살살 내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번 문장.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은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그것을 추천할 만한 많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핵심을 보겠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 방식 표시하시고요. 장점이 있대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장점이 있다라는 표현이 추천할 만하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어법 설명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appear이라고 하면은 나타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appear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다시 appear은 여기서 seem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seem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 appear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시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원래 그냥 to have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to have had가 나왔죠. 뭐가 나왔다고요? to have pp가 나왔어요. 왜 투부정사가 아니라 to have pp를 썼나요? 바로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시제의 내용을 묘사할 때 이렇게 to have pp를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 문장의 본동사가 뭐예요? appears. 시제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 to have had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가 아니라 현재보다 한 시제 이전이 과거인 거예요. 그럴 때 to have가 아니라 to have had를 써서 appears라는 본동사 현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떡해? 지금은 암기, 여기는 어법 포인트로 중요합니다. 자, 2번 문장 볼게요. 초기 수렵 채집 사회의 유적 조사는 인류의 조상들이 과도한 노력 없이도 구할 수 있는 풍족한 식량을 누릴 수 있었고 질병에 걸린 일도 거의 없었다라는 걸 알려준대요. 여러분, 지금 첫 문장에서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이 좋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죠.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크게 노력 안 해도 풍족한 식량을 누릴 수 있었대요. 그리고 병에 걸리는 일도 없었다라는 걸 봤을 때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줬죠. 세 번째 문장.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인류가 영구적으로 마을에 정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면서 농업을 발달시켰는지 분명하지 않다. 여러분, 유목 생활을 하다가요. 정착 생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근데 유목 생활의 장점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왜 정착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갈 필요 없지 않나요? 라는 말입니다. 밭을 경작하는 것은 힘들죠. 또 전염병이 처음 뿌리를 내린 건 사실 유목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질병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니 굳이 왜 유목이 정착으로 생활이 바뀐 걸까?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요? 4번 문장. 인간의 삶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정착지와 농업의 발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인구 밀도의 높은 증가로 이어졌대요. 자, 유목생활 하니까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손이 번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졌어요. 인구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풍족했던 식량들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자주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이게 쉽나요?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쉽지 않으니까 그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생활을 계속 했으면 사실 더 좋을 텐데 정착생활로 넘어가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인구 밀도의 높은 증가라는 겁니다. 5번. 신석기 시대로 알려진 이 시기는 인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 신석기 시대가 왜 인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냐면 이때 마을, 도시 이런 게 생겨났고 문명이 생겨났다는 거죠. 즉 정착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언제요? 신석기 시대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신석기 인류가 생겼는데 농사도 짓고 전염병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정착 생활을 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인구 밀도 증가. 그런데 지금 이 신석기 인류의 문화가 현대시대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는 정착 생활을 하고 있죠. 유목민 생활하고 있으신 분 없으시죠?
자, 30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많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은 물건이나 돈을 미래의 소비를 위해 저축한다. 핵심어. 인간, 동물은 저축을 합니다. 헉, 동물도 저축을 한다고요? 충격. 두 번째 문장. 이 행동은, 여러분, 이 행동이 의미하는 건 저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보상보다 지연된 보상을 선호한대요. 즉, 행위자는 미래의 보상을 위해 당장의 쾌락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완전 빈칸, 주제를 완전 드러내는 부분이라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읽어주세요.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는 게 바로 적금입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일정 부분을 떼서 적금을 들면 당장은 쓸 돈이 줄어드는 기분이지만 그 적금이 만기됐을 때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쵸?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지금 당장 돈을 쓰고 싶은 그 마음을 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참는다라는 건 좋은 건가요? 지금 당장 해버려야 좋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1,000만 원 줄까? 5년 뒤에 1,000만 원 줄까? 뭐가 더 기분이 좋아요?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있어야 기분이 좋죠. 5년 뒤에 1,000만 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5년 뒤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건 사실상 어떤 경우냐면 하락된 가치입니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있어야 좋은 거지 나중에 1,000만 원이 있다라는 건 가치가 지금 거보다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시 미래 보상의 하락된 가치, 즉 미래에 받을 보상이 현재로부터 멀어지면 가치가 감소합니다. 하락되지 않은 현재의 가치보다 사실 이게 더 커야만 이렇게 저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3번 문장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 보상의 하락된 가치는, 즉 5년 뒤에 1,000만 원 줄게 라는 거는 가치가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락되지 않은 현재의 가치는 지금 당장 1,000만 원이니까 이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하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치보다 5년 뒤에 1,000만 원을 받는다라는 게 훨씬 더 보상이 크게 느껴져야 사람들이 저축을 하겠죠. 그런 가치도 없는데 저축을 왜 하겠어요? 그죠? However, 근데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렇게 하락 가치가 더 좋으니까 저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삽입 문제 나오겠죠, 여기. 어떤 경우 행위자가 계획한 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 5년 뒤에 1,000만 원 적금을 탈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축을 조기에 끝내버리고 해약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쓰고 싶으니까. 아니면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자,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 직원이 자기 돈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모아두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사려면 적어도 1월 달에 돈을 적금 시작했으면 12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쵸? 대신 여름 휴가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한 7월쯤에 해약을 해야겠네요. 적금을 깨야 되겠다. 그쵸? 6번 문장도 중요해요. 그러한 사례는 의지의 약함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좀 더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때 사지. 왜 이렇게 못 기다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행위자는 그들의 저축을 가장 큰 이익을 위해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판단하거나 결심했으나 즉각적인 즐거움, 당장 여름 휴가가 더 급해, 여름 휴가에 다가오는 걸 쓰고 싶어, 이런 유혹이 생기면 적금을 깰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어떤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빈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주제나 제목 문제로 나올 땐 이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영어 선택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또 순서 문제 나오기 너무 좋아요. 이유는 이러한 행동이라는 지시 형용사, 그러므로, 그러나, 예를 들어, 이게 연결사가 너무나 잘 매끄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순서 문제 나오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한 경우, 즉, 이게 지금 연결사가 계속 나와 있네요. 안 볼 수가 없겠구만. 연결사 중요하게 공부하시고 순서나 삽입 문제를 꼼꼼하게 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생산성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예기치 않은 방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1번 문장, 방해로 인한 대가는 잘 기록되어 있다. 첫 문장을 읽었는데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 문장까지 읽잖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마틴 루터 킹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쓰여지지 못한 사랑스러운 시를 묘사하며 이를 슬퍼했대요. 헐, 이건 또 뭔 소리야? 얘들아 잘 봐. 레멘티드가 슬퍼하다. 그걸 슬퍼했대. 그걸 슬퍼했다? 그게 뭘까? 방해한 거야, 방해한 거. 방해를 하잖아? 그러면 뭔가 시를 쓰다가도 방해를 받았으니까 시가 그 다음부터 잘 쓰여질까? 방해를 받았는데 잘 안 되겠지. 슬프지, 그러면. 근데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봐봐, 3번 문장. 아마도 가장 유명한 문학적 사례는 1797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고 어떤 시를 썼는데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일어났던 일일 것이다. 여러분, 뜻밖의 손님이라는 건 어떤 단어랑 연결하면 될까요? 바로 방해랑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는 시에서 그 부분이 잘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문장, 공교롭게도 이 C라는 사람에게 이 불청객은 특히 좋지 않은 시기에 찾아왔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방해를 얘기하는 거죠. 즉 interruption이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5번 문장 중요. 그는 forgot, 잊어버렸어요. 그의 어떤 영감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시를 엄청 열심히 작품을 열심히 쓰고 있었거든요. 시를 쓰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잖아. 그 흐름이 깨진 거야. 그래서 영감을 잊어버렸네.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남겼다고요? unfinished, 미완성되게 남겨놨대요. 아, 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unfinished라는 단어 꼭 외워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아까 잘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unfinished한 상태로 시가 끝났다라는 것도 역시 방해를 받았는 게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 지금 미완성인 채로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된 건가요? 미완성이 곧 기록입니다. 다시, 미완성으로 글이 끝났다라는 건 방해를 받았다라는 게 기록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장난이죠. 6번, 의사, 간호사, 관제실 운영자, 주식 거래자, 조종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갑작스러운 방해의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갑작스러운 방해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대요. 어쨌거나 이 글은 딱 한마디로 방해는 안 좋아. 방해는 정말 별로야. 그리고 이게 문학작품에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학작품이 미완성으로 끝났는데 이게 방해가 기록된 거나 다름없어. 5번 문장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1번 문장도 이해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해가 잘 기록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 이 작품에서 미완성으로 남아있다가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것과 자, 32번이네요. 1번 문장. 주의 집중이 뇌의 재구조화로 이어진다는 과학적 증거는 많이 있다. 와, 그냥 뭐 첫 문장부터 완전 주제가 나와버렸어요. 첫 문장 너무 중요. 자, 첫 문장 이해 안 되시면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주네요. 사냥을 하거나 사냥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리를 알아채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동물에서 우리는 뇌의 청각 중추가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한대요. 여러분, 우리 잡아먹히는 동물들 있죠. 포식자로부터 잡아먹히는 동물들은요, 청각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애들을 알아채야 도망을 가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걸 다시 1번 문장에 빗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중,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 나를 쫓아오진 않을까 하는 그런 낌새들,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뇌의 재구조화로 이어진대요. 아, 잠깐만, 재구조화가 어떤 거지? 이번 문장에서 예시는 소리를 알아채서 나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청각 중추가 더 잘 발달되어 있는데, 3번 문장. 예리한 시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동물은 시각 영역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내가 또 포식자로부터 잡아먹히는 동물인데, 이번엔 청각이 아니라 시각이 엄청 발달한 그런 동물들도 있나 봐요. 지금 2번, 3번은요, 청각이 발달한 동물, 시각이 발달한 동물이에요. 당연히 시각 영역이 크고 청각 중추가 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자, 이제 재구조화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장. 바이올린 연주자의 뇌스캔 결과는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해서 종종 매우 빠른 속도로 현을 정확하게 켜야 하는 왼손을 나타내는 피질 영역의 극적인 성장과 확장을 보여준대요. 여러분, 지금 바이올린 연주자는 사실 양손을 다 사용해야 돼요. 현으로 이렇게 활을 켜야 되기도 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걸 빨리 움직여야 더 빠른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을 정확하게 이렇게 짚으려면 왼손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뇌 스캔을 딱 해봤을 때 왼손이 너무 잘 움직이는 뇌가 되어버린 거야. 자, 나 이제 뭐 설명할 거냐면 여러분, 재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왼쪽 두뇌가 발달해 있었을까? 이 사람이 연주를 거듭거듭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왼쪽 손이 현란해지고 그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왼쪽 뇌가 발전하게 된 거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왼쪽 손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재구조라는 건 선천적으로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러 상황들과 훈련과 연습을 거치면서
왼쪽이 발달하게 된 걸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문장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청각이 발달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청각 발달 무조건 했을 거야. 조금은 발달했겠지만 이게 좀 더 주의력을 더 청각에 쓰면 쓸수록 청각이 월등하게 다른 감각보다 뛰어나게 됩니다. 시각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에 시각이 뛰어나긴 해도 막 엄청 뛰어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시각적인 걸로 생존을 보장받다 보면 시각에 주의 집중이 더 잘 되고 다른 감각보다 더 잘 된 거겠지. 그게 바로 재구조화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1번 문장? 왜? 1번 문장 하나를 위해서 지금 2번, 3번, 4번 문장이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5번 문장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예시인지 볼게요. 다른 연구는 보여주는데요. 공간 기억의 필수적인 해마가 택시 운전사에게는 확대되는 걸 보여준대요. 여러분, 택시 운전기사가 택시 운전을 하잖아요? 경력이 쌓여요. 5년, 10년 하면 길을 찾는 그 해마가 딱 발달하게 돼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길을 잘 찾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택시 기사의 그 일을 하면서 훈련을 거치면서 발달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재구조화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는 게 뭐라고요? 재구조화입니다. 자, 그 다음 3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어렵죠? 이 지문. 1번 문장,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인간의 생각 밑줄, 진화 밑줄. 2번 문장, 한 가지 가능성은 다른 인간 부족과의 경쟁과 갈등이 우리 두뇌가 그렇게 진화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자, 어떻게 진화했는지 답을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인간들과요, 경쟁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과 갈등이 생기면서 두뇌가, 즉 인간의 생각이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원인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did가 대동사라고 돼 있는데 이 did가 의미하는 바를 일반 동사로 찾아내야 되죠. 여기서 did가 evolve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를 쓰지 않았고요. 여기 서술형이 나오는 이유는 주제이고 중요하기 때문이지 뭐 크게 어법이 중요해서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진화와 관련된 단어들은 evolve 꼭 기억해 두세요. 3번. 적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 부족은 중요한 우위를 점했대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좀 더 똑똑한 거야. 그럼 얘가 우위를 선점하는 겁니다. 얘를 무찌를 수 있죠. 더 똑똑하니까. 더 우수한 생각을 하니까. 4번. 적대적인 적 부족이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상상하고 예측하며, 여러분 상상하고 예측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왜?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능력은 부족에게 상당한 군사적 우위를 그러니까 똑똑하게 미리 계획하고 내다보는 애가 미리 계획을 하고 그걸 실천하겠지. A를 무찌를 수 있는 뭔가를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될 거야. 5번. 인간의 생각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그 이전의 어떤 무기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대요. 자, 다른 사람이랑 적으로 만나서 갈등을 이렇게 유발해가지고는요. 내가 어쨌거나 이 갈등에서 이겨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 투쟁에서 그 이전에 어떤 무기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예측, 상상, 계획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랬을 때 A를 무찌를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가 좋아서 A를 무찌른 게 아니라 내가 미리 대비하고 미리 상상하고 예측했고 계획했고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내가 A라는 부족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6번.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우위는, 정신적 우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무기를 더 갖춘 게 아니잖아. 쟤보다 생각을 좀 더 멀리 했을 뿐이잖아. 그게 정신적 우위는 다음 세대에 걸쳐 계속 적용이 되었대요. 와,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인데. 삽입, 빈칸 여기 다 나와야 되는데. 7번. 상대보다 더 우수한 생각이 정신적 우위예요. 그쵸? 이런 부족이 전투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았고 이러한 정신적 우위를 담당하는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어서 똑똑한 애들이 계속 똑똑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 당신과 나는 승자의 후손이다. 맞아요. 우리는 후손이에요. 누군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를 넘겨줬잖아요. 그 말은 우리 윗손들이 이런 어떤 갈등 상황에서 똑똑하게 처신해서 생존을 했고 우리는 그 생존의 결과물인 후손들이 됐네요.